대체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100억 달러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47년 전 한국이 산 그 모래 땅 때문이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 2위와 3위 강대국이 움직였다는 건 그곳에 뭔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세바스찬 블레이크입니다. 국제자원 분쟁을 30년간 분석해온 사람이죠. 석유, 우라늄, 히토류를 두고 벌어지는 전쟁을 지켜봤습니다. 계약서가 찢어지는 소리도 27번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압니다. 강대국이 움직이면 어떤 결말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2023년 11월 3일 새벽 4시였습니다. 긴급 전화가 울렸죠. 몽골 청윤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권 회수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하나의 계약이 죽는구나 싶었죠. 청윤천입니다. 몽골 고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 47만 헥타르 땅이었죠. 여의도의 160배입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샀던 그 땅 말입니다. 당시 모두가 미쳤다고 했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사막을 산다고 했으니까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독재자의 직감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47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1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몽골 국가 예산의 3배였죠. 국가 부채를 한 번에 청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계약은 오늘 끝난다고 말입니다. 100억 달러는 제한이 아닙니다. 올감이죠. 목에 거는 올감이입니다. 약소국은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17번 받고 중앙아시아에서 10번 받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주권은 종이가 되죠. 몽골 정부 청사 앞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 라인과 러시아 에너지 라인이 동시에 들어왔죠.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가 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이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환경 보호와 몽골 주권 존중이었죠. 그러나 저는 압니다. 강대국은 항상 명분을 들고 오고 끝은 강탈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외치면서 자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몽골 내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당과 일부 관료들이 100억 달러를 받자고 주장했죠. 47년 전 헐값 계약은 무효다라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민족주의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팔자 대약속을 지키자로 나라가 쪼개졌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을 돌렸죠. 계약 유지 확률 0.7%, 외압 굴복 확률 99.3%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조용했죠. 군사적 압박도 없었고 경제 제재 경고도 없었습니다. 항의 성명조차 최소화했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세로군. 종이로는 총을 못 이긴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몽골 측에서 한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과의 오래된 약속이 있습니다. 47년 전 계약서를 언급한 겁니다. 저는 의아했죠. 대체 그 계약서에 뭐가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왜 아직 살아있지? 보통 계약서는 10년도 못 갑니다. 권력이 바뀌면 첫 번째로 찢어지는 게 전임자의 약속이죠. 그런데 47년입니다. 대체 그 종이에 무슨 힘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47년 전으로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계약서가 살아남았는지 알아야 했죠. 그래서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1978년 청와대 회의록을 찾아냈죠. 1978년 8월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옥이었습니다. 2차 석유 파동이 터졌죠. 원유 가격이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뛰었습니다. 공장이 멈췄고 전기가 끊겼죠. 국민들은 촛불을 켰습니다. 청와대 회의실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수석, 재무장관, 외교 라인이 모였죠.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몽골 고비사막 47만 헥타르 매입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각하, 지금 국고가 바닥입니다. 쌀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막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죠. 공포였습니다. 경제수석이 이어받았습니다. 여의도의 160배입니다. 그곳은 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모래뿐이죠. 대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문을 잠그면 우리 공장이 멈춥니다. 구걸하지 말고 우리 손에 자원을 쥐어야 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죠. 하지만 각하, 한 관료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질 조사도 안 된 땅입니다. 석유가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이었죠. 증거가 나오면 늦습니다. 남들이 달려들기 전에 사야 합니다. 그게 생존입니다. 참모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박이다. 독재자의 직감이다. 합리가 아니라 본능이다.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재무장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각하, 저를 자르십시오. 이 도장은 못 찍습니다. 사표를 던진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박정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10년 전 울산 정유공장
기억합니까?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공장이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서럽습니다. 박정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6.25 전쟁 때 촛불 켜던 기억이었죠.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재무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장 찍겠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도자는 외로운 결정을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몽골과는 수교도 되어 있지 않았죠. 공식 접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협상단이 꾸려졌습니다. 제3국에서 만났죠. 1978년 10월 홍콩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몽골 측 대표와 한국 측 특사가 마주 앉았죠. 통역만 5시간 걸렸습니다. 계약서 초안이 오갔습니다. 몽골은 의심했습니다. 왜 한국이 우리 사막을 삽니까? 무슨 속셈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었죠.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한국 측 답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필요합니다. 자원이 아니라 신뢰를 사고 싶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외교 수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약서가 완성됐습니다. 도장이 찍혔죠. 등기 권리증이 발급됐습니다. 47만 헥타르, 99년 개발권,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쌍방은 형제의 맹약으로 이를 지킨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아니었죠. 감정이었습니다. 계약서에 감정을 넣다니 말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정권 교체 조항이 없었죠. 향후 정부가 바뀌어도 이 계약은 유효하다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장치를 말이죠. 박정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언젠가 사라진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정권보다 위에 둔 거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지 매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간을 사는 전쟁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작은 그 뒤였죠. 1978년 12월 박정희는 직접 몽골로 향했습니다. 비공개 방문이었죠. 세계는 몰랐습니다. 고비 사막 청연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진 자료를 봤죠. 끝없는 모래였습니다. 가시덤불이 바람에 구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죠. 숨이 막혔습니다. 수행단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참모가 중얼거렸죠. 각하, 여기가 맞습니까?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참모는 아예 입을 다물었죠. 완전 실패라고 생각한 겁니다. 박정희는 모래를 한 움큼 쥐었습니다. 바람에 흩어졌죠. 이게 기름통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수행단이 얼어붙었습니다. 각하, 지질조사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한 관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저었죠. 남들이 모를 때 사는 겁니다. 증거가 나오면 이미 늦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도박이다. 근거 없는 직감이다.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사막은 비어 있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장이 열렸습니다. 몽골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였죠. 분위기는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몽골 측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시작됐습니다. 인사말이 오갔죠. 그런데 박정희가 준비된 원고를 내려놨습니다. 통역관이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산 게 아닙니다. 박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우리는 형제를 얻으려 왔습니다. 형제입니다. 외교 무대에서 이 단어를 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코웃음 쳤죠. 감정 연출이다. 가격을 깎으려는 수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몽골 측 고위 관료가 눈을 떴습니다. 형제라니 무슨 뜻입니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박정희는 대답했죠. 강대국들은 몽골을 자원으로 봅니다. 우리는 동반자로 봅니다.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약한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함께 서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박정희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몽골 관료 한 명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쇼다, 연출이다. 외교 테이블에서 눈물이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손목시계를 풀었습니다. 낡은 가죽끈이었죠. 유리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가난했던 시절부터 차고 다닌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박정희가 몽골 대표에게 시계를 건넸죠. 손이 떨렸습니다. 몽골 대표가 시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죠. 그러더니 일어나 박정희를 껴안았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쇼다, 계산된 제스처다. 가격 흥정수법이다. 시계 하나로 감정을 산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몽골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로서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계약서에 추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쌍방은 신뢰로 이를 지키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법률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맹세였죠.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단정했습니다. 이건 위험하다. 감정으로 맺은 계약은 감정으로 무너진다. 돈으로 산 땅은 돈으로 뺏긴다. 그 말을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나중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각하는 사막을 보지 않으셨다. 사람을 보셨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불쾌했습니다. 낭만주의다.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 말입니다. 법적 계약과 감정적 계약,
2개의 자물쇠가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47년을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2023년에 100억 달러가 들어오면 끝난다. 감정 따위로는 못 버틴다. 그렇게 확신했죠. 그런데 몽골 대표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2023년 11월로 돌아왔습니다. 100억 달러가 테이블에 놓인 그날 말입니다. 저는 확신했죠. 이제 끝난다고 말입니다. 국제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먼저 움직였죠. 한국, 몽골 자원 독점 논란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러시아 언론이 이어받았습니다. 47년 전 불공정 계약, 재검토 필요 기사가 쏟아졌죠. 저는 그 패턴을 압니다. 아프리카에서 17번 받고 중앙아시아에서 10번 받죠. 여론은 총보다 먼저 쏩니다. 명분을 만들고 압박하고 뺏어가는 겁니다. 몽골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이 성명을 냈죠. 100억 달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47년 전 헐값 계약을 왜 지켜야 하는가? 플래카드가 펄럭였습니다. 몽골 언론도 분열했습니다. 보수 매체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진보 매체는 국익이 우선이다라고 맞섰습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시나리오를 돌렸죠.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경제 압박, 여론 분열, 강대국 외교력,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약 유지 확률 0.7%였습니다. 외압 굴복 확률 99.3%였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저는 30년 경력으로 확신했습니다. 약소국은 버틸 수 없다고 말입니다. 돈 앞에서 주권은 무너집니다. 100억 달러는 제한이 아니라 올감이었죠. 중국 외교 라인이 움직였습니다. 베이징에서 특사가 날아왔죠. 러시아 에너지 라인도 투입됐습니다. 모스크바가 압박 카드를 꺼낸 겁니다.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환경 보호와 몽골 주권 존중이었죠. 겉으로는 정의였습니다. 속으로는 강탈이었죠. 저는 그 이중성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몽골 정부 청사 앞에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협상단이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승리가 써 있었습니다. 오늘 끝낸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판은 이미 끝났다고 말입니다. 0.7%는 기적이 아닙니다. 착각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조용했죠. 군사적 압박이 없었습니다. 경제 제재 경고도 없었습니다. 외교부 성명도 최소화됐습니다. 계약 이행을 기대한다 단 한 줄이었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세였습니다. 종이는 총을 못 이깁니다. 계약서는 돈을 못 이기죠. 한국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제 동료가 물었습니다. 블레이크, 한국이 왜 안 싸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1978년 박정희의 도장이 찍힌 그 문서였죠. 낡은 종이였습니다. 쌍방은 형제의 맹약으로 이를 지킨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형제, 감정, 47년 전 낭만주의가 100억 달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계약서를 접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종이는 역사가 될 겁니다. 박물관에나 걸릴 유물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몽골 총리가 최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죠. 중국과 러시아 협상단은 승리자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준비했다는 소문도 돌았죠. 저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청연천 계약 종료 약소국 외교의 한계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100억 달러 앞에서 47년 전 약속은 무너졌다. 첫 문장을 썼죠.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몽골이 버티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보통은 48시간이면 무너지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내부 분열도 이상했습니다. 여론은 쪼개졌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죠. 총리는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몽골 정부 청사에 불이 켜져 있었죠. 새벽 3시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회의 중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 계산이 틀렸을 리 없는데 말입니다. 0.7%는 불가능한 숫자죠. 그런데 왜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까? 저는 다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47년 전 그 종이를 말입니다. 박정희의 도장, 몽골 대표의 서명,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보였습니다. 쌍방은 신뢰로 이를 지키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의 문장이다. 현실을 모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습니까? 0.7%가 진짜 가능한 겁니까?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고서는 내일 완성하면 됩니다. 결과를 보고 쓰는 게 낫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몽골 정부 청사 대회의실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라인이 뒤따랐죠.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승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회견장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쓸 준비였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뒀습니다. 자본의 승리, 신뢰의 종말이었죠. 몽골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원고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죠.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저 원고에는 항복선언이 적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였죠. 통역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몽골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아했죠. 패배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원고를 내려놨습니다. 통역관이 당황했죠.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가 지났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례적이었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뭐라고요? 거절한다고요? 100억 달러는 큰 돈입니다. 우리 예산의 3배입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억 달러를 거절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제 계산이 붕괴하기 시작했죠. 총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죠. 카메라가 주민했습니다. 47년 전 계약서였습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선조들이 맺은 약속입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특별한 문장이 있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산 게 아니라 형제를 얻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통역관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47년 전 한국은 우리를 자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반자로 봤죠. 총리가 계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불러줬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감정이 법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죠. 고백이었습니다. 정권이 8번 바뀌었습니다. 총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 번도 이 약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0.7%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외압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러시아 라인이 서류를 덮었죠. 그들은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총리가 계약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땅은 우리와 한국의 신뢰입니다. 47년이 지났지만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억 달러는 거절합니다.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선택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장 절반이 일어섰죠. 몽골 관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러시아 라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자본이 패배했습니다. 100억 달러가 무릎을 꿇었죠. 저는 그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30년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계약서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박정희의 도장이 선명했죠. 47년 전 그 도장이 오늘 100억 달러를 이긴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고서를 쓸 수 없었죠. 제목이 틀렸습니다. 자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승리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죠.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0.7%가 100%가 됐습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됐죠. 계산이 붕괴했습니다. 회의장이 비었습니다. 기자들이 나갔고 관료들도 떠났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단상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죠. 낡은 종이였습니다. 그러나 47년을 버텼습니다. 쌍방은 형제의 맹약으로 이를 지킨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비웃었던 문장이었죠. 낭만주의라고 조롱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100억 달러를 이겼습니다. 강대국을 물리쳤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세상에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회견이 끝난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100억 달러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몽골 정부가 국제 언론의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청연천 지질 조사 결과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우라늄이었습니다. 세계 5위급 매장량이었죠. 두 번째 페이지는 히토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군사 장비의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중국이 독점하던 그 자원 말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진짜였습니다. 심층부 대규모 유전 징후였죠.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70%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였군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100억 달러를 들고 온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몰랐을 겁니다. 1978년에는
탐사 기술이 부족했죠. 지질 조사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샀습니다. 증거 없이 말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직감도 아니었죠. 시간을 본 겁니다. 남들이 발견하기 전에 선점한 거였습니다. 남들이 모를 때 사는 겁니다. 박정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비웃었죠.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판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땅 분쟁이 아니었죠. 에너지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청연천은 중심이 됐습니다. 우라늄은 원자력 에너지였습니다.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심장이었죠. 유전은 국가 생존의 혈관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모든 걸 손에 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를 공개한 겁니다. 청연천 합성 연료 프로젝트였죠. 저는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사막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전기로 물을 분해했죠. 수소가 생산됐습니다.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했습니다. 인공 석유가 만들어졌죠. 합성 연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성을 갖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막의 햇빛이 연료가 되는 겁니까? 태양이 석유를 대체하는 겁니까?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에너지 독립이었습니다. 중동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죠. 강대국의 협박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은 자기 손으로 연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면 3주가 걸렸죠. 청연천에서 합성 연료를 가져오면 72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차이가 전략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3주는 영원이었죠. 72시간은 생존이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박정희가 본 건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죠. 미래의 전쟁을 본 겁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문을 잠그면 우리 공장이 멈춥니다. 1978년 회의실에서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노예 상태를 끊으려 했던 겁니다. 국어를 멈추려 했죠. 그래서 사막을 산 겁니다. 47년 뒤를 내다본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는 자원이 아니라 시간을 통치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환경 카드였습니다. 사막 생태계 파괴 성명이 나왔습니다. 몽골 주권 침해 보고서가 배포됐죠. 명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뺏겠다는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늑대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00억 달러가 실패했으니 다른 방법을 찾겠죠. 외교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유엔에서 논의가 제기됐죠. 국제환경단체가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였죠. 47년 전 맺은 신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아니었죠. 시간이었습니다. 47년간 쌓인 신뢰가 무기였습니다. 돈으로 산 땅은 돈으로 뺏긴다.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신뢰로 산 땅은 돈으로 뺏을 수 없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습니다. 끝없는 모래였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사막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못 봤을 뿐이었죠. 그 안에는 에너지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독재자라 불렀죠. 도박꾼이라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시간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죠. 욕을 먹을 준비를 하고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보고서를 쓸 수 없었죠. 제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존경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말입니다. 2024년 2월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비밀 훈련을 발표했죠. 작전명 불사조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가상 전쟁 시나리오였습니다. 중동이 완전 봉쇄됐다는 가정이었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석유 공급이 제로가 됐습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압니다. 대부분 국가는 72시간 안에 무너지죠. 전차가 멈추고 전투기가 땅에 박히고 군함이 항구에 묶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군 연료 고갈 시점은 72시간이었죠. 3일입니다. 사흘이면 국가 방어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보통 국가는 여기서 훈련을 중단하죠. 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속 진행했습니다. 72시간째였습니다. 전군 연료 고갈 시점이었죠. 통제실 스크린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작전 중단 신호가 떠야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청연천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연료 공급 개시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합성 연료 저장 탱크 밸브가 열렸습니다. 사막의 태양으로 만든 연료가 파이프라인으로 흘러나왔죠. 철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입니다. 중동에서 한국까지는 3주가 걸리죠. 그런데 몽골에서는 72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차이가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전략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에너지의 근원이 바뀐 거였죠. 중동의 석유가 아니라 사막의 햇빛이었습니다. 통제실에 신호가 떴습니다. 연료 보급률 회복 중이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30%,
50%, 70%였습니다. 공군 기지가 움직였습니다. F-355 편대가 활주로로 나왔죠. 엔진이 켜졌습니다. 합성 연료가 주입됐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72시간 만에 다시 날아오른 겁니다. 육군 기지도 가동됐습니다. K2 전차가 시동을 걸었죠. 굉음이 울렸습니다. 사막의 햇빛이 철갑을 움직이는 겁니다. 해군 기지에서 함정이 출항했습니다. 디젤 엔진이 돌아갔죠. 합성 연료가 연소됐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통제실 스크린에 최종 숫자가 떴습니다. 연료 보급률 100% 달성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죽는 건 병사가 아니라 연료입니다. 연료가 끊기면 모든 게 끝나죠. 그런데 한국은 연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말입니다. 중동이 막혀도 강대국이 막아도 태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독립이었습니다. 에너지 독립이었죠. 석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겁니다. 국어를 멈춘 거였습니다. 1978년 박정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문을 잠그면 우리 공장이 멈춥니다. 그는 그걸 막으려 했던 겁니다. 4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완성됐죠. 사막이 심장이 된 겁니다. 한국이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했죠. 2024년 2월 태양이 연료가 되는 순간 국경의 의미가 바뀌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제국으로 떠오른다 헤드라인이 떴죠.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국입니다. 제국은 자원을 지배하는 나라죠. 한국은 이제 자원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통제실 장군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환호가 터져 나왔죠.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30년간 분석가로 살았죠. 냉정하게 숫자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국가가 숨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협박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의미를 압니다. 한국은 이제 협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동업자입니다. 강대국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이 협상으로 바뀌었죠. 뺏기에서 통과료로 전환됐습니다. 판이 뒤집힌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불사조의 귀한 에너지 주권의 탄생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1978년 사막 매입은 도박이 아니었다. 전쟁 준비였다. 문장을 쓰면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박정희는 47년 뒤를 봤습니다. 에너지 전쟁을 예견했죠. 그래서 사막을 산 겁니다. 미친 짓이 아니라 천재적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독재자라 불렀죠. 도박꾼이라 조롱했습니다.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 사막이 보였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밤인데도 달빛의 반짝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시간을 통치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24년 6월이었습니다. 청년천 작전이 공개된 지 4개월이 지났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에너지 노예국의 종말이었습니다. 한국 전략 자율국가 선언 기사가 쏟아졌죠. 저는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질서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UN 에너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대표가 초청됐죠. 과거에는 듣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대국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압박이 사라졌죠. 협상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합성 연료 기술 공유 요청이었죠. 러시아도 이어받았습니다. 청년천 통과 파이프라인 협의였습니다. 뺏기에서 통과료로 바뀐 겁니다. 적이 동업자가 됐죠. 저는 그 전환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돈으로 주권을 사는 자들이라고 제가 비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었죠. 몽골도 변했습니다. 저는 청년천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년 전 사막이었던 그곳 말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막이 사라졌죠. 태양광 패널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풍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심어졌죠. 물 공급 시스템이 깔렸습니다. 초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생겼습니다. 몽골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이 들어섰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정의 마을이라고 불렸습니다. 한국과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사막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땅이 살아났죠. 47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기념관이었죠. 저는 그 이름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앙에 유리 진열장이 있었죠. 그 안에 낡은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1978년 박정희의 도장이었습니다. 47년 전 그 도장이 선명했죠.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산 게 아니라 형제를 얻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비웃었던 문장이었죠. 옆 진열장에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끈이었죠. 유리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몽골 대표에게 준 그 시계였습니다. 시계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멈추지 않았죠. 47년이 흘렀고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몽골 관람객들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있었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형님이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형님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형님이었죠. 저는 그 대답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30년간 분석가로 살았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꿇어지는 느낌이었죠. 실제로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를 독재자라 불렀습니다. 도박꾼이라 조롱했죠. 직감으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라 비난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그는 시간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47년 뒤를 내다본 지도자였습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걸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형제였죠. 그게 100억 달러를 이겼습니다. 나는 숫자만 봤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사람을 보지 못했다. 옆에 있던 몽골 안내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분석가는 울지 않죠. 숫자는 감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태양광 패널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장이었죠. 신뢰를 시험하는 땅이었습니다. 47년간 시험이 계속됐고 한국은 통과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써야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돈은 나라를 움직이지만 신뢰는 역사를 움직인다. 문장을 쓰면서 펜을 놓았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확신이 붕괴됐죠. 그러나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계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건 말입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100억 달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죠. 47년 전에도 이 별들이 떠 있었을 겁니다. 박정희가 사막에 섰을 때 말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말이죠. 그는 이 별을 보며 미래를 봤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지도자는 숫자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따지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증거가 나오면 늦는다는 걸 말입니다. 남들이 모를 때 움직여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형제였죠. 저는 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아이와 몽골 아이가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47년 전 한 지도자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말이죠.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 땅이 바로 그 결정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고백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옳았습니다.